아버님, 저한테만 따로 주실 유산이 있다고요? 시어머니 기일 밥상머리에서 동서가 물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모르는 유산이라니요. 오늘은 평생 얌체처럼 굴던 동서에게 시아버지가 날린 통쾌한 한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30년 차 맏며느리입니다. 남편은 장남이지만 성실한 말고는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반면 시동생은 사업을 한다며 일찍부터 집안 드나들길 밥 먹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엔 늘 얄미운 동서가 있었죠. 동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형님, 저희 사업이 대박이 나서 아버님 용돈 두둑이 챙겨왔어요. 봉투를 열어보면 1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놓고 아버님께는 1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달라고 졸랐죠.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안 살아도 되니까요. 저희는 아버님 모시는 값으로 이 정도는 받아야죠. 저희는 왕복 4시간 거리에서 매 주말마다 시부를 뵈러 갔습니다. 동선에는 10분 거리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다였죠. 그마저도 꼭 반찬거리, 생활비를 타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 관리비가 좀 밀려서요. 아버님, 애들 학원비가. 시아버지는 묵묵히 돈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맏며느리가 고생이 많다. 내가 다 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모든 서름을 녹였습니다. 명절이면 동서의 얌체짓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이틀 밤낮으로 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면 동서는 명절 당일 오전에 샵에 들렀다며 화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머, 형님, 벌써 다 하셨네요. 역시 손이 빠르셔. 아버님, 이 갈비찜 제가 재운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제가 재운 갈비찜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빤히 동서를 보시더니 그래? 네가 한 것 치고는 맛이 제법이구나. 저는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기일에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약과를 사서 올렸습니다. 동서가 그걸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형님은 참 어머님 기일인데 성의가 없으시네. 요즘 누가 이런 기성품을 올려요. 저는 어머님 생각하며 밤새 식혜를 직접 만들었는데 그녀가 들고 온 것은 마트에서 파는 플라스틱병 식혜였습니다. 뚜껑조차 따지 않은 새 것이었죠. 남편이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려 했지만 제가 눈짓으로 말렸습니다. 됐어요. 아버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께서 기력이 쇠하셨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며 부쩍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요양병원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왔죠. 그 말을 들은 동서가 펄펄 뛰었습니다. 형님, 지금 정신 있으세요? 아버님 재산이 얼만데 요양병원이에요. 아버님은 저희가 모실게요. 대신 남편이 물었습니다. 대신 뭐? 아버님 명의로 된 그 상가 있잖아요. 그거 저희 주시면 안 될까요?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돈으로만 계산하는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재수씨,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버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머, 형님, 그럼 아버님 병수발은 형님이 다 하시게요? 형님이 하실 거 아니면 저희가 모시는 값으로 상가 하나 받는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뻔뻔한 태도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동서는 그날 이후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형님이 모시기로 했으니 이제 저희는 책임 없어요. 그렇게 2년.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의 간병을 받으시다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서는 누구보다 서럽게 울더군요. 아버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사람들은 효부 났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유산 상속일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동서는 오랜만에 봐서인지 한껏 멋을 부이고 나타났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 오호님은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산은 장남 오호음과 차남 오호음에게 공평하게 5대5로 분배한다. 동서의 입꼬리가 쓱 올라갔습니다. 단,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차남이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총 3억 원의 채무증서를 상속한다. 네? 채무요? 시동생이 되물었습니다. 차남이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총 3억 원의 채무증서를 상속한다. 해당 금액은 차남에게 돌아갈 유산에서 선공제한다.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님이 우리한테 빚을 줬다고요? 그냥 준 돈이었어요. 변호사가 묵묵히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시동생의 자필 서명까지 완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돈을 빌릴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꼬박꼬박 받아두신 것이었죠. 그리고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장남 오우음과 며느리 오우음에게는 내가 살던 집과 모든 현금 자산을 상속한다. 뭐라고요? 동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병수발도 제대로 안 한 형님이 왜? 여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지난 10년간 맏며느리 오우음과 나에게 보내온 생활비 내역을 참작한다. 네? 사실 저희는 시아버지께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받지 않겠다 하셨지만 저희는 아버님 통장으로 꼬박꼬박 이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으셨습니다. 오히려 동서네가 생활비가 부족하다 할 때마다 저희가 보낸 그 돈에서 꺼내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역을 아버지는 장부에 낱낱이 적어두셨습니다. 아버님, 어째서? 시동생이 망연자실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내 장례식장에 와서 가장 크게 곡소리를 낼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일 것이다. 그 눈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한 것임을 안다. 하지만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준 것은 큰 며느리다. 나는 마지막까지 내 자리를 지켜준 이들에게 내 모든 것을 남긴다. 동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이건 무효예요. 시동생이 동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만해, 창피하지도 않아? 차용증에 찍힌 자신의 도장 앞에서 시동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네는 유산은커녕 빚을 갚기 위해 집을 줄여 이사했습니다. 저희는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으로 아버님 이름의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기리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 믿었습니다. 가끔 동서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형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이제 와서야 형님 소리가 나올까요? 입으로 쌓은 공은 바람에 흩어지지만 손으로 쌓은 공은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진심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당연한 듯 이익을 챙기려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사연 신청을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